자, 반갑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사진인지? 일단 해 뜨는 사진으로 보이죠. 그리고 요거 맛있는 사진 구한다고 아주 조금 고생을 했는데 요거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만리장성인데 어느 나라에 있는 건축물인지는 아시죠? 중국. 그죠? 혹시 누가 만든 건지도 들어본 적 있어요? 만리장성 자체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고. 어, 진시황. 그죠? 진시황이 만든 건축물인데 음 일단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진시황의 나라 진나라고요. 그거에 앞서서 좀 이제 앞으로의 구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게 세계 4대 문명을 먼저 봤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을 2시간에 걸쳐서 봤잖아요. 세계 4대 문명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어,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5개 공통점이 있었죠. 큰 강에서 시작을 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관계공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배층이 형성되고 그죠. 그리고 도시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지배층들이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청동기를 이용해서 활발한 정복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공통점으로 하는 그런 4대 문명, 4개 문명을 받고 그 마지막으로 봤던 게 중국이잖아요. 앞으로 구성은 앞으로 한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는 중국사를 쭉 볼 거예요. 중국사를 쭉 보고 그다음에 그 중국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는 유럽, 서양사를 위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진나라를 볼 텐데요. 음,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의 중국 문명, 황하 문명 하면서 배웠던 나라가 일단 첫 번째 나라가 상나라였었죠. 은나라라고도 불리는 상나라였었고요. 이 상나라에서 뭐 이제 청동기 사용하고 뭐 그죠? 갑골문 쓰고 뭐 신정 정치하고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원래는 상나라 앞전에 최초의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근데 그 나라는 아직 실체가 조금 불분명하다고 해서 명확하게 증명된 게 아니라고 해서 교과서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그래도 2010년대, 15년대 넘어와서는 조금씩 실제로 있었던 나라가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상나라를 첫 번째 나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상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롭게 나타났던 나라가 주나라였었죠. 주나라. 네, 주나라가 이제 주나라의 정치 체제. 사실 주나라는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역시 핵심은 요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봉건제. 봉건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봉건제 뭐였는지 기억나요? 어, 수도는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왕의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한테 나눠줘서 알아서 지배하게 하는 그게 이제 봉건제였었죠. 그래서 그걸 일단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중국 황하 문명에 이어서 중국의 역사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의 변화를 겪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주나라 우리가 배웠던 주나라고요. 이 주나라가 조금 위기에 빠집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800년경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8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유목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이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가 신석기혁명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동 생활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을 하고 목축을 하면서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전 인류가 다 이렇게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농업을 하지 않는 민족도 있어요. 그럼 그 민족들은 여전히 돌아다니는 채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유목민족이에요. 그리고 주로 중국 북부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목민족의 공격을 주나라가 받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중국 주나라의 여러 왕들의 굉장히 좀 안 좋은 정치도 있게 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주나라 내부의 정치적인 위기도 있었고 또 유목민족의 공격도 받으면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나급 지금의 러양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렇게 기존에 원래 수도가 호경이었었죠.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걸 주의 동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천도했다라고 해서 주의 동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주나라는 급격하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가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봉건제를 떠올리셔야 돼요. 주나라는 원래 봉건제로 운영이 되던 나라잖아요. 그죠? 봉건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수도가 여기 있단 말이야. 수도가 여기 낙양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수도가 있어. 그럼 여기에는 왕이 있고 각 지방을 여러 아들들한테 나눠준 거죠. 근데 제가 봉건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봉건제는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뭘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부녀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아들들이었지만 그게 세대를 거듭하고 나면 중앙에 있는 왕과 지방의 제후들 그 제후의 자손 내려가면 중앙의 왕과 물려받은 제후들은 친척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 있는 제후들이 중앙 수도에 있는 왕의 말을 굳이 별로 안 듣고 싶어 해요. 쟤 뭐야? 모르는 아저씨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마지못해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요즘 들어와서 자꾸 이제 제사 안 지내는 추세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와중에 주나라가 유목민족의 공격을 받으면서 심지어 약해지기까지 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주변 지방에 있는 제후들은 주나라 중앙의 수도의 왕을 별로 따르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근데 안 그래도 주나라 왕을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데 주나라 자체도 유목민족 공격을 받아서 약해졌어요. 그러면 더 안 따르겠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제후들이 점점 이제 주나라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가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주나라 전체가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춘추전국 시대는 역사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되게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해서 서로 막 경쟁할 때 그때 춘추전국 시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뭐 그런 식이죠. 요즘 뭐 걸그룹 춘추전국 시대 그러면 뭐 이제 뭐 아이브, 뭐 르세라핌 또 뭐 있냐, 이렇게 막 어이씨 또 뭐 있지? 같은 그런 많은 걸그룹들이 서로 막 누가 압도적으로 되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서로가 굉장히 비슷한 상태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딱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태, 서로 갈라져서 경쟁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춘추전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요 당시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 이 나라들을 다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꼭 대부분이 안 그러는데 몇몇 친구들이 요거를 이제 딱 스탑을 해놓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학습지 어디다 그려가지고 요거를 막 나라 이름을 다 써놓은 다음에 그거를 다 외우고 그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냥 주나라가 약해져서 제후들이 더 이상 주나라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나눠져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 정도로 주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고. 주나라가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유목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주나라가 약해져서 그것도 이유가 되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주나라는 결국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왜? 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주나라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주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슨 시스템 때문에? 뭐예요? 뭐야? 봉건제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나라가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라는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 봉건제라는 거예요.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봉건제로 인해서 주나라가 약해지면서 주나라가 여러 개의 국가로 나눠졌고 그래서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나라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쟤보다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걸그룹들도 그렇잖아요. 뭐 아이브든 르세라핌이든 뭐 에스파든 뭐 내가 남자다 보니까 보이그룹은 모르겠어. 그래서 걸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팀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작년에 신인상 연달아 받은 세 팀 있는데 아이브, 르세라핌 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 뉴진스. 근데 봐봐요. 이렇게 막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에스파든 뭐 있지든 막 경쟁을 해. 그럼 뭐 갖고 경쟁을 하겠어? 얼마나 더 좀 매력적인 노래를 내놓을 것이냐, 더 예쁜 뮤직비디오를 찍을 것이냐, 해외 코너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걸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나라들도 옆 나라보다 더 세기 위해서 무기도 좀 더 개발해보고 새로운 무기들로 또 해보고 그죠? 새로운 소재로 도구도 만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쟤네 나라보다 세지려고 옆 나라보다 세지려고 연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개발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동기 다음은
철기죠. 철기가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춘추전국 시대예요. 근데 이거를 연결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연치 않게 철기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주나라가 갈라지고 그 여러 나라들끼리 옆 나라를 이기려고 경쟁을 하고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철기까지 간 거예요. 새로운 도구를 한번 실험적으로 써보고.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철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철기를 쓰면요. 이제 크게 철기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음, 철기는 일단 청동기보다요 훨씬 흔해요. 훨씬 흔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그냥 교실 한번 둘러보세요. 철로 된 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의자, 여러분들 팔 받치고 있는 책상, 위에 선풍기의 테두리 다 철이잖아. 다 철. 그죠? 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철은 청동기보다는 더 뜨거운 온도에서 녹여야 녹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기술은 더 어렵지. 하지만 그 기술만 얻어내고 나면 거의 모든 국민들한테 다 철로 만든 도구를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오바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책상, 의자, 여러분들 집에 가면 또 철로 된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철은 굉장히 흔한 소재이기 때문에 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이 철로 만든 도구를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철은 청동기보다 강도가 강해요. 그래서 청동기랑 철기랑 부딪히면 무조건 청동기가 부러집니다. 철기를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철기를 쓸 줄 아는 나라는 철기를 쓸 줄 모르는 나라랑 맞짱 뜨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철기의 특징 두 가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흔하다는 거, 그다음에 강하다는 거. 그러면 답 나왔죠? 철기는 더 흔하고 더 강해요. 더 많은 병사를 무장시킬 수 있고요. 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럼 뭐가 올라가겠어요? 보이네.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철기를 쓸 줄 아는 나라는 무조건 철기를 쓸 줄 모르는 나라를 공격하죠. 내가 이길 게 뻔한데. 그러면 전쟁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나라가 생기고 이기는 나라가 진 나라를 집어삼키고 이긴 나라는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긴 나라들이 진 나라를 집어삼키게 되면서 국가의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국가의 규모가 커지니까 그 국가를 통치하는 중앙 정부의 힘이 커져야겠죠.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게 또 철기의 두 번째 특징인데 전시 상황이 아니면 전쟁 중이 아니어도 철기는 쓸 곳이 많죠. 그래서 특히 농민들에게 철로 된 농기구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철로 된 농기구는 또 뭐가 장점이 있느냐? 어, 요거는 한국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청동기는요 사실 어, 좀 더 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농사기구로는 못 써요. 왜냐면 청동기는 소재 자체가 되게 좀 약해요. 물러요. 그래서 이렇게 밭 깔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되게 단단한 잡초 뿌리를 만났거나 아니면 되게 큰 돌을 만났거나 그러면 도구를 써서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청동기는 물러서 그런 걸로 잡초 끊어내거나 돌 걷어내면 청동기가 다 망가져요. 근데 철은 강하단 말이야. 철로 농사를 지으면 잡초도 쉽게 끊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땅도 더 깊이 팔 수 있어요. 철이 강하니까 더 많은 흙의 무게를 견디는 거야. 그러면 더 땅을 깊이 파면 거기다 씨를 뿌리면 씨가 바람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고요. 땅의 영양분도 더 깊이 빨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철을 쓰면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철을 쓰면 생기는 사회의 변화는 두 가지예요. 일단 그 나라 군사력이 커지고요. 전투력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전시 상황이 아니면 농업 생산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의 두 개의 특징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철은 흔하고 강하다라는 특징 때문에 철을 쓰게 되면 그 나라의 전투력이 강해지고요.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농업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건 내가 쌀이든 뭐 밀이든 먹을 걸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했어. 막 철제 농기구를 쓰고 나서 우리 4명 한 식구 먹으려면 1년에 한 8감 하면 충분히 먹어요. 막 다이어트 해야 돼. 막 배가 터지게 먹어. 그런데 농사를 철제 농기구 쓴 뒤로는 농사를 지어보니까 12가마를 생산을 하는 거야. 우린 8감 하면 1년 내내 충분히 먹는데. 그러면 4가마가 남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다 먹을 거야? 뭐 희밥이야? 찌양이야? 아니잖아요. 그럼 먹고 남는 거 어떻게 해? 길바닥에 버려? 아니잖아요.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먹고 남는 걸 팔려는 사람들이 자꾸 시장으로 나오게 되고 상공업이 발달하는 거죠.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장으로 나오면 시장이 발달하고요. 또 거기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니까 거래는 뭘로 해요? 돈으로 하잖아요.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어, 그다음에 시장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죠. 철기를 쓰기 시작했다는데 화폐는 청동기로 만든다고 하죠. 이게 왜일까? 왜냐면 화폐는요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흔해버리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돌을 화폐로 쓸 수 있겠어요? 흔하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화폐는 어느 정도 희소 가치라고 하죠. 어, 전체 양이 적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화폐로 쓸 수 있는데 철은 그렇게 쓰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청동기를 여전히 화폐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시장과 도시가 발달하고요. 직업도 다양해져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 그리고 나도 어릴 때는 대대로 그냥 아빠 따라서 아빠한테 배운 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뭘로 이렇게 조작조작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나무 깎아서 뭐도 만들어보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나한테 농사를 배우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냥 전문적으로 네가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오히려 그쪽으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사는 내가 알아서 지을 테니까 아니면 네 동생도 있고 너는 농사 짓지 말고 네 지금 잘하는 거 물건 깎아서 만들고 이걸 더 전문적으로 연습을 해라. 그래서 오히려 농사를 아예 짓지 말고 물건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 팔아서 번 돈으로 쌀은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직업이 다양해지는 거죠. 근데 이 직업이 다양해지려면 시장이 발전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든 물건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만든 물건을 어디다 내다 팔아야 그 판 돈으로 내 먹을 걸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내다 팔 시장이 있어야 직업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기면서 그걸 내다 팔 수 있게 되고 내다 파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가 만들어지고 화폐가 쓰이고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전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생기면서 직업이 다양화되고 이런 게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있죠. 농업 생산력이 생기면서 상업 발달하고 시장 도시 발달하고 화폐 발달하고 직업 다양해지고 요 흐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지금 춘추전국 시대의 중국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느 시대에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앞으로 역사 배우면서 2년 동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도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왜냐면 옆 나라보다 강해지려면 사실 결국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국가의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뭐 그렇잖아요. 축구팀도 그 팀 한 명 한 명 선수들이 강해야 축구팀 전체가 강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국가를 운영하고 그 국가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국가가 뭐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전략을 짜든 뭘 하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려면 옆에 있는 나라를 이기려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려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일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 사람이 출신 지역이 어딘지 출신 국가가 어딘지 뭐 출신 신분이 어딘지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똑똑한 인재를 모시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월드컵에서 성적 내고 싶어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지만 벤투 감독을 모셔왔죠. 그죠? 그런 것처럼 유능하다 싶으면은 막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에서 일해달라고 대접해드리겠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유능해지고 대접받고 똑똑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교육과 노력이죠. 그죠? 교육해주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공부하면 똑똑해지고 대접받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각 국가별로 유능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인재를 서로 모셔가서 대접해 주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될라 그래.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될라 그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학문이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 사상과 학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제자백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백가라는 건 뭐냐면 어, 여러 명의 학자들, 다양한 학문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자백과는 크게 보통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사실 제자백과는 다 모아서 얘기하면 10개도 넘어요. 10개도 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4개만 좀 뽑아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육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교라고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뭐 공자왈, 맹자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가를 만든 사람은 공자예요. 공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공자라는 인물이고 예, 그다음에 충, 효, 뭐 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음, 뭐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나 내 군주에게 충성한다. 효는 내 부모님께 잘한다. 그다음에 덕은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보통 예, 덕 이런 얘기 나오면 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예 안에서도 뭐 충성, 뭐 효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가는 중요한 게 이 뒤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화의 중심에 있는 그런 철학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도 공자 이 유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대단해서 중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도 공자 학교를 세워둬서 이렇게 유교를 전 세계로 전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법가는 말 그대로 법을 강장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벌을 내리고 잘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 법가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제 한비자라고 하는데 요 인물입니다. 요 인물이 이제 엄격한 법에 의해서 잘못을 했으면 벌을 하고 이렇게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한비자고요. 이런 철학을 법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가는 대표 인물이 노자인데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도가를 주장했던 노자는 요런 분인데 되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표정이 인자하지 않나요? 그래도 도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도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도가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 아마 순간 뭐지? 이렇게 막 그죠? 세로 고침을 눌러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도가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어, 그냥 가만히 그냥 공기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뭘 굳이 그걸 인위적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밤 되면 어두워지고 아침 되면 밝아오고 그죠? 뭐 그냥 두런두런 그냥 뭐 해 뜨면 눈 뜨고 이렇게 그냥 살자 이런 게 도가예요. 그래서 도가는 굳이 막 나라가 더 부강해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오면서 너무 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 땅 한 떼기 더 얻으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지랄하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지. 그냥 좀. 그래서 도가는 국가도 소국가민이라 그래서 뭐 인구도 얼마 없어도 되고 영토도 좁아도 되니까 그냥 좀 살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가입니다. 도가는 또 나중에 신선사상이랑 연결이 돼서 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아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상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묵가는 묵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인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주장은 차별 없는 사랑, 즉 평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평등하게 대우해주고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모두 다 사랑해. 이런 게 이제 묵가. 다시 토할 것 같네. 어쨌든 이런 게 묵가 묵가입니다. 예, 나도 이런 성격이 아니야. 내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이상한 쇼맨십이 생긴 거지. 토할 것 같네요. 어쨌든 모두 다 사랑해. 이게 이제 평등.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묵자가 비판하는 철학이 있어요. 요 앞에 세 개 중에. 뭐겠냐? 요 앞에 세 개 중에 묵자가 비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육아예요. 왜냐면 육아는 충을 얘기하죠. 충은 뭐예요? 군주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잖아요. 즉 충은 나보다 윗사람, 왕이라고 하는 나보다 윗사람을 설정을 해놓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평등에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묵가는 유교를 비판해요. 그래서 윗사람에 대한 충성을 보인다는 건 이 자체로 평등하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유가, 법가, 도가, 묵가 이런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제자백가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상들을 바탕으로 여러 춘추전국 시대의 어떤 혼란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철학들이 고민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가의 공자의 유가, 한비자의 법가, 노자의 도가, 묵자의 묵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 지난 학년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누가 묵자 보면서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진짜 묵가의 얘기예요. 우리가 밥 먹자. 학교에 급식실 내려가면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밥 주잖아요. 그게 묵자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게 바로 진입니다. 어, 진 중국이 영어로 뭐예요? 중국, 차이나죠.
차이나에서 A 빼봐요. A 빼고 읽어봐요. 진이죠. 진이 통일했기 때문에 이 차이나의 어원이 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이 통일을 하게 됐는데 원래 진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나라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약한 나라들 집어삼켜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지막 남은 강한 7팀, 그러니까 우승 후보 7팀이 이제 전국 칠웅이에요. 전국 칠웅인데 요렇게 7나라인데 뭐 7나라를 다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통일을 하게 되냐면 법가 사상으로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상항이라는 인물이 법가 사상을 진나라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개혁을 많이 했는데 중국 진나라의 개혁이 가장 이제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국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죠. 그래서 법가 사상으로 개혁을 해서 국력을 키워서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나라의 왕은요. 이제는 일반 그동안의 여러 나라들의 왕과는 클래스가 달라진 거예요. 한 클래스 올라간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승급전에서 이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왕보다 더 높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원래는 통일 이전에는 진왕정이라고 불렀었어요. 진나라의 왕, 정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통일하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진왕이 아니다. 왕이라는 칭호는 나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라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황제라는 표현이 처음 쓰입니다. 왕보다 한 급 위, 천하의 이 세상 전체에 오로지 나만이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차이냐면 요걸 보시면 이 7개 나라들 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통일을 했으니까 황제는 이 중국 전체에 한 명뿐이죠. 동시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건 왕이야. 그런데 진나라는 통일을 했으니까 황제는 중국 전체에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을 황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첫 번째 황제다라고 불러서 진시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라는 표현, 진시황제, 우리가 흔히 진시황제라고 부르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뒤로 9년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요거는 봉건제를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시황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주나라라는 하나의 나라였죠. 근데 이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주나라라는 나라가 쪼개진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봉건제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통일을 한 진시황 입장에서는 다시 진나라가 주나라처럼 쪼개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나라가 쪼개진 원인인 봉건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봉건제는 적용하지 않고 비판하고 9년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9년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봉건제는 자기 자식들을 보냈었죠. 근데 9년제는요 지방관을 파견해요. 왜 이 차이가 중요하냐면 자 봉건제에서는 자기 자식들을 보내니까 자기 자식들을 보내놨는데 그 자식들이 내 말을 좀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내가 보낸 내 아들 저 왕자가 자기 멋대로 해도 그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9년제를 실시하면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지방관은 관료라고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 명령을 받고 거기를 통치하죠. 그리고 만약에 내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 명령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따위로 해? 꺼져 이 새끼야.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9년제를 실시하면 중앙 황제의 권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봉건제를 비판하고 9년제를 적용했다는 거. 무슨 차이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봉건제는 왕이 아들, 왕자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서 뭐라고 통제가 힘든 그래서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고 9년제는 아들이 아닌 지방관, 관료, 부하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9년제가 중앙 황제의 권력이 더 큰 시스템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도량형, 화폐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 춘추전국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쓰는 한자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이걸 통일을 했다는 거고 화폐도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량형은 뭐냐면 이거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거 물건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도는 길이를 얘기하고요. 어, 도는 길이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양은 양이죠. 이건 무게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형은 동네형이 아니고 저기 뭐야 부피예요, 부피. 그래서 도량형을 세는 단위를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사고 싶어서 고깃집에 갔는데 제가 고기 1kg만 주세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못 알아듣고 저희는 파운드로 해서
킬로그램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고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단위를 통일을 해야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도량형을 통일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상은 당연히 법가로 통일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상을 탄압해 버려요. 그래서 분서갱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2년 동안 걸쳐진 나눠지는 사건이에요. 분서가 있고 갱유가 있어요. 분서 다음 해에 갱유가 벌어지는데 분서는 뭐냐면 법가가 아닌 다른 철학, 유가나 뭐 도가나 묵가나 이런 내용을 담은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갱유는 법가가 아닌 다른 철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갱자가 파묻을 갱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책이 불타고 있고요. 학자들을 파묻고 있죠. 그래서 싹 다 불태워버린 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일부만 법가가 아닌 다른 사상은 일부만 보관을 해두고요. 나머지 책들은 다 불태우고 또 다른 법가가 아닌 다른 철학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또 다 탄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런 식으로 분서, 갱유. 어, 그래서 법가로 사상을 통일하고 법가 이외의 나머지 철학들은 이런 식으로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땅에 파묻는 방식으로 탄압했었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거죠. 법가라고 하는 건 법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법대로 가겠다. 근데 이 법을 누가 만들어요? 황제가 만들거든. 그러니까 법가는 황제의 권력을 끝간데 없이 무한대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흉노족을 몰아낸 건데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있는 게 사실 진나라가 통일하기 이전에도 중국 사람들은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북방민족, 유목민족이 흉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유목민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중국 북쪽 지역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돌아다니는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유목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북방민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민족들은 되게 여러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중국 진나라 때, 진나라가 통일을 했을 때 요때에 진나라를 괴롭히던 북방민족은 흉노족이었어요. 흉노족이었는데 사실 흉노족은 진나라가 통일을 하기 이전에도 계속 괴롭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빨리 중국이 한 나라로 통일돼서 힘을 모아서 흉노를 완전히 몰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바램들을 모아서 몽염 장군을 보내서 흉노족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리장성을 세운 목적도 그거예요. 흉노족이 흉노족을 포함한 북방민족들이 다시는 중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방어성을 쌓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사실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북방 한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다른 민족이 우리를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남쪽으로도 영토를 조금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진나라는 조금 빠르게 멸망한 나라예요. 빠르게 멸망한 나라인데 이 왜냐면 진은 통치 방식이 뭐였어요? 사상이 법가였죠. 법가. 이 법가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법가 법가로 사상을 운영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국가의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굉장히 강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니까. 이 제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 반에는 법이 있었어요. 100점 만점으로 자기 점수를 빼서 그만큼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혹한 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70점을 맞았으면 100점 빼기 내 점수에서 30대를 맞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내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요 성적은 진짜 빠르게 올라요. 진나라도 국력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내가 담임을 너무 싫어했어.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발바닥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100점을 맞아서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고 어차피 맞는 거니까 발바닥을 내가 내 스스로 때려서 단련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담임을 얼마나 싫어했겠어. 그러니까 진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진나라도 법가 사상으로 가혹하게 통치를 하니까 국력은 빠르게 성장해요. 제가 점수 올랐듯이. 근데 그 안에 살아가는 농민들은 죽을 것 같지. 그래서 사실은 진시황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은 이미 커져 있는 상태였어요. 어, 더구나 진시황은 통일하고 나서 본인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만리장성은 뭐 필요해서 했다고 하지만 자기 죽은 뒤에 능도 미리 지어요. 그래서 자기는 영원한 삶을 살 거라면서 막 그 능도 나는 집 같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지금 어디 있는지 막 어, 되게 하여튼
다 발굴도 못했어요. 진시황 너무 커. 그다음에 아방궁이라 그래가지고 정식 궁전 말고 함양궁이라 그러는데 정식 궁전 말고 그거 말고 별도의 별장을 또 짓는 거예요. 아방궁이라고. 그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근데 이거 누가 짓겠어? 진시황 본인이 가서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농민들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가서 짓는 게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농민들한테 이거 지어야 되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이렇게 명령서를 내요. 근데 그 중국 땅덩이 얼마나 커요? 그럼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대로 와 지냐고. 막 지금처럼 차가 있어도 차 막히면 제 시간에 못 가는 게 다반사인데. 근데 지각하면 죽어요. 사형이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오라고 명령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서둘러서 채비를 해요. 근데 가다 보면은 뭐 그때 뭐 지도가 있어요. 뭐 제대로 된 지도가 있어.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길을 잃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막 무슨 무서운 동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한 3, 4일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난 알아. 난 어차피 지금 이 상태면 도착해봤자 죽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도착 안 하고 도망가거나 도망가면 잡히면 죽겠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 같은 사람이 나만은 아니지 않을까? 나처럼 이렇게 공사하러 끌려가는 농민들 많을 텐데 둘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많아.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형씨 지금 거기 가시는 거죠? 아방궁지으로. 예. 제 시간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갈 것 같은데. 저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서로가 공감대가 있겠죠. 우리 이렇게 가봤자 도착해봤자 개죽음이다. 그러면 어차피 도착해봤자 개죽음일 거라면 한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고라도 죽자. 그래서 반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 어차피 도착 못하는 농민들 중에 리더십 있는 농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차피 도착 못할 어차피 죽을 운명인 농민들을 데리고 반란 한번 시원하게 일으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승오광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진승오광의 난이 벌어지면서 농민 반란이 걷잡을 수 없이 정말 들불처럼 번지게 되고 그러면서 진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혹한 통치였던 법가 때문에 결국 농민들이 진시황을 싫어했었고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진승오광의 난으로 결국 국가가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정말 짧죠. 통일한 지 15년 만에 진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짧은 영광을 뒤로하고 진나라가 끝이 났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